공천하고 뭐? 매번 나오나요? 한 10월 때인데 그냥 풀려져 있어. 그러니까 수요일 이거 이어지 이거는 정말 사성감 배치야? 다들 기간인 거야? 이게 사성감 배치. 이어지 보면 장고기에다가 그날 아이스크림까지 빠진다 그건 그래 나 그냥 바로 그랬잖아. 7만 원 이거 있어 이거 뒷방이 아니라 남은 거야. 바로야. 장고 뒷방. 아 말이 안 돼. 많이 되는데 나 어제 1시간 반 쉴 동안 못 빼서 이거 하나 뜯고 이 영화하고 나랑 비슷해. 원래 내일 점심 치킨 먹으려 때 치킨 받아. 이거 내 약 내주 있고. 시작할게요. 오늘 이제 이거 다음 주 시험 볼 거 그거를 미리 이제 오늘 한번 하나씩 좀 쭉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일단 우리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러니까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이유가 작물을 살리려고 재배하는 게 아니죠. 그럼 왜 재배해요 우리가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키웠어도 돈을 못 벌면은 내가 남들보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남들은 100kg밖에 못 따는데 한 150kg 땄어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손해를 봤어. 그러면은 잘한 게 아니죠. 그래서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작물을 재배한 목적이 뭐냐? 수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내는 것이라는 게 목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리 생산량이 많아도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재배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되겠죠. 그것들이요. 그다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에 쭉 한번 훑고 시험 나올 것들에 대해서 제가 더 중요 강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우리 작물 보호하기에는 이제 병리학이가 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충이 있고 잡초학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우리가 잡초학에 대한 건 우리가 빼놨어요 일부러요. 그다음에 작물 생리학이 있고요. 작물 보호학에는 병하고 해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리장애도 있거든요. 우리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온실에서 작물을 키울 때 병해충 피해가 많을 것 같나요? 생리장애 피해가 많을 것 같나요?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생리장애 피해가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아요. 생리장애 피해가 특히 과채료 재배에서는 생리장애가 굉장히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경에 맞지 않고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생리장애에서 경제성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병이나 해충이나 작물 생리학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을 줄여 수량을 증대하는 것이 작물 보호학의 목적이다 얘기할 수가 있고요. 식물의 피해 원인은 생리장애, 동물의 기상장애, 약해, 공해, 충해, 잡초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과채료가 비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겨울에 광이 없었던 거잖아요. 이건 뭐에 들어가요? 기상재해에 들어가는 거죠. 기상재해 때문에 뭐가 발생했어요? 생리장애하고 곰팡이병이 그러니까 병해가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그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상쟁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상장애가 발생하면은 이 원인으로 해서 병해와 생리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건 잡초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온실 내에 그 일부 구역에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잡초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잡초해가 직접적으로 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데 그 잡초에 있던 벌레가 나의 키우는 토마토나 오이를 물게 되면은 거기다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충해가 발생하면 충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충해에 의해서 병과 생리장애가 연달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식물에 피해를 주는 게 이런 원인들 병해, 잡초해, 충해, 공해, 약해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에 의해서 모두 다 연관돼서 다른 것들이 발생한다. 저희가 이제 뭐 시험을 낼 건 아니지만 좀 깊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딱 봤는데 생장점이 탔단 말이에요. 생장점이 오그라들고 생장점이 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볼 때 뭘 봐야 되느냐? 이게 왜 왔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생장점이 T번이 왔어. T번이 온 원인이 무엇일까를 봐야 되는데 T번이 오고 나면은 잿빛 곰팡이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처음 보는 사람은 T번 온 자리를 보고서는 잿빛 곰팡이 피해로 진단을 해요. 잿빛 곰팡이 진단했는데 그 원인을 보면 T번에 의해서 조직이 죽은 거야. 그럼 T번은 왜 발생? 그럼 T번에 잿빛 곰팡이 온 원인은 뭐예요? T번에 의해서 조직이 죽어서 온 거죠.
근데 티펀에도 조직이 죽었는데 티펀을 왜 왔을까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식물체 칼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양에게 칼슘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저온을 받아서 티펀이 올 수도 있는 거고 티펀들이 올 수 있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 찾아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식물 보호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컨설팅 과정에서는 환경도 알아야 되고 병도 알아야 되고 생리장애도 알아야 되고 그 원인을 분석한 우리가 이런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종합적인 사고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피해를 볼 때는 단 요인을 보지 말고 이 원인이 왜 발생했을까에 대한 찾아 올라가야 된다는 것들이요. 이건 시험 문제는 아니고 제가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작물보호에서 보이는 벽에는 곰팡이, 세균, 뭐 화이트 플라즈마, 바이러스, 서충 등이 있고요. 충에는 곤충하고 응애, 뭐 동물의 이상의 생장애 쭉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새는 최근에는 그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충 피해도 더 심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되면 왜 해충 피해가 심할까요? 월동 해충이 늘어나고 있어요. 월동한 해충들이. 과거에는 한반도에서 월동할 수 없었던 해충들이 월동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피해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따뜻해지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벌레가 5월쯤 돼야 나타나가고 피해를 주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4월 달에 한 달 빨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어떤 일이 발생하래요? 한 달 동안 벌레들이 한 사이클 돌 때마다 몇백 배씩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사이클, 두 사이클이 더 돌아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 달 벌레가 더 빨리 출현했다는 거, 아니 일주일만 빨리 출현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는 피해는 훨씬 더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이런 해충이나 바이러스 피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병해충과 잡초 발생, 특히 토마토나 파프리카에 피해를 크게 주는 투타라는 벌레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토마토 뿔벌레라는 게 있어요. 뿔나방이라는 벌레가 있는데 이게 국내에 이제 유입돼 갖고 최근에 국내에 들어와서 정착된 게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림청이라든가 이 농업당국에서 이 뿔나방 방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해충들이 국경이 이제 우리가 세계화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물들이 서로 왔다 갔다 다른 나라와 국경을 통과하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병이라든가 우리에 없던 병이라든가 해충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지금 지구온난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돌발병해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없던 것이 국내에 들어온 걸 우리가 동물발 외래해충이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게 지금 국내 채소류에서 발생하는 거 우리는 스마트팜을 하니까 시설채소만 하잖아요. 시설채소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병해들이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병해들, 우리가 굉장히 타격이 큰 병해들은요 다 외래에서 들어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들은 크게 문제를 주지 않고 있어요. 외래에서 들어온 것도 큰 문제를 주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뭐 총체벌레라든가 담배가루라든가 뭐 TYR10이라든가 TO15라든가 뭐 요새 나온 새로운 바이러스 벌레들은 다 외래에서 들어왔는데 이 외래 해충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고요. 외래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거 TSW도 외국에 들어온 거고 최근에 TO15라는 병이 이제 전국에 다 퍼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큰 피해를 주고 있고요. TY15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들어왔는데 큰 피해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온 뭐 갈색 매미추라든가 꽃매미, 선녀벌레, 갈색여치 같은 경우가 요즘에 과수원에 좀 영향을 주고 있대요. 특히 또 과수원 말고도요. 우리가 도시민들한테도 피해가 많이 있는데 꽃매미 같은 경우가 가로수에 많이 달라붙어 갖고 미관을 해치는 이런 문제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담배가루 같은 거 지금 우리 시설원에서는 이 담배가루가 제일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총체벌레가 두 번째로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 잡초도 들어오고 있고요. 이건 시험은 안 나오는 건 훌쩍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바이러스들이 이게 다 원래는 없던 바이러스들이거든요. 지금 CMV, TSW, TYHB, TGMMV 대표적인 페피는 모자이크 바이러스. 이게 대표적으로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이런 야채류에 큰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들이야. 근데 다 국내에서 없던 것들인데 지금 외래해충과 함께 들어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은 병명은 지금 안 물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병명은 안 물어보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시험 봤던 거를 좀 피해갖고 중간고사 이거는 중간고사 피해서 시험 보려고 그러거든요. 중간고사 피해서 다른 문제를 내려고 하는데 제가 어떠한 병이냐 이렇게 안 물어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식물보호 기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요게 어떤 병인지까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식물보호 기사를 하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원에 필요한 것만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물병의 원인 중에 보면은 병원체 기주가 있다고 했죠. 병원은 병을 발생시키는 원인, 그러니까 병균이라든가 병균이라든가 벌레 같은 이런 병원이 있을 거고요. 병원체가 있으면은 우리가 병원은 병을 발생한 원인이 있고 병원은 바로 병원체가 있는데 이 병원이 이제 병원체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은 병을 발생한 원인, 병원체는 균, 세균, 바이러스 같은 이런 병원체가 있고 기주는 병이 걸리는 식물체로 우리가 기주라고 하죠. 그래서 병원에는 이제 정합성 병균은 이제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거는 병을 이제 남한테 퍼뜨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곰팡이, 원핵생물, 바이러스, 선충, 기생식물 등 주로 이제 생명체들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거 볼게요. 누가 제일 커요? 선충, 균, 세균이 있어요. 선충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곰팡이가 크고, 그 다음에 세균이 크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굉장히 작죠. 그래서 우리가 곰팡이 같은 경우는 원생동물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아메바 같은 게 원생동물이잖아요. 그 원생동물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면은 동물이라고 써 있으니까 굉장히 큰 줄 아는데 사실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선충도 같은 경우도 곰팡이 보세요. 곰팡이보다 좀 커도 엄청나게 크진 않죠. 선충도 우리 돋보기 같은 걸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현미경으로만 관찰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은 이제 비점선 전염 같은 경우는 뭐 기상조건이라든가 몸의 약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염시키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병환성은 병을 일으키는 능력이고 감수성은 병에 걸리기 쉬운 성질이고 저항성은 병에 걸리지 않으려는 그 특징들이겠죠. 기주, 그 다음에 병의 삼각형은 우리가 병원체하고 기주하고 환경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병원체가 0이면은 병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병이 안 생길 거고요. 기주, 그러니까 호스트가 절대로 병에 걸릴 수 없는 절대적인 저항성이라고 하면은 병이 걸릴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체의 그러니까 병원 밀도가 떨어지면은 병이 적게 걸릴 것이고요. 기주의 저항성이 높으면 병이 적게 걸릴 것이고 환경이 좋으면은 병에 적게 걸릴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병의 삼각형에서 하나의 그러니까 기주나 병원체나 환경적 요인 중에서 하나라도 그 숫자가 그 양이 줄어들게 되면 전체 발생량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는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게 저희 학과에서는 바로 세 번째 환경이다. 그렇죠? 왜 환경이에요? 온실이라는 것은 환경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저항성이 아닌 품종을 심었어도 내가 환경적 요인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주가 저항성인 게 좋은가요? 제가 얘기했었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기주가 저항성이 있다는 것은 생산성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생산성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과일의 품질도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진짜 본격적으로 온실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저항성 품종을 많이 심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팜팜 같은 데는 스타벅이라는 비저항성 품종을 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바로 환경을 갖고 통제를 해서 병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노력들을 하고요. 병원체를 줄이고 환경 요인을 줄여준다고 하면은 기주가 저항성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들요. 그래서 팜팜의 생산성이 높은 이유는 바로 저 비저항성을 심은 것들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TY12 저항성 품종, TY12라는 바이러스가 2008년도에 국내에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2008년도에 그 바이러스 퍼지고 나서 저항성 품종들이 심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저항성 품종들이 심어지고 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생산량이 20% 정도 줄었어요. 재배 면적다. 근데 사람들은 20% 줄어도 왜 그걸 심었냐면은 빵보다는 0이 되는 것보다는 20% 주는 게 낫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정착 바이러스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대응을 하면서 이제 비저항성 품종을 심는 사람들도 대형 농장을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다. 소형 농장은 안 돼요. 왜 소형 농장 안 되냐면은 벌레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대형 농장들은 들어온 입구가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다는 거죠. 이것들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이 충족돼야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100%라는 건 없어요. 100%랑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기생체가 있고, 이건 이제 한번 제가 시험에 내려고 하는데, 기생체가 있고, 공생체가 있고, 부생체가 있어요. 기생체는 뭐예요? 기생체는 내가 다른 생명체의 몸에 붙어서 그것을 먹고 살면은 우리가 기생이라고 하죠.
근데 기생은요 이게 좋은 기생이 있고 나쁜 기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병을 일으키거나 이런 거는 나쁜 기생이죠. 기주한테는 나쁘고 나한테는 좋은 것이 바로 기생이라고, 그거 나한테만 좋은 것이 그쪽에 병을 일으키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근데 내가 나한테 양분을 주는 기주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바로 공생체라고 하죠. 그래서 공생체는 우리가 기생체 중 병을 일으키지 않고 식물과 고생하는 것들, 그래서 뿌리옥세균, 균근류, 지오류가 있는데 혹시 이제 뿌리옥세균하고 뿌리옥선충 들어보셨어요? 선충, 뿌리옥선충이 있어요. 우리가 그 채소 재배에서 뿌리옥선충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 뿌리옥선충 같은 경우는 양분을 일반적으로 빨아먹기만 해요. 그리고 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병균을 옮겨주기도 하는데 뿌리옥세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식물 뿌리 주변에서 식물을 다른 나쁜 균들이 들어가지 못하기도 하고요. 질소를 고정해서 양분을 식물체에 공급하기도 해요. 그래서 또 호르몬을 만들어서 식물의 생장을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생체는 뿌리옥세균, 균균류, 지오류가 대표적이고 뭐 여기서 비슷한 얘기를 내가 낸다면 뭐 선충, 뿌리옥선충 같은 경우는 안 좋다고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부생균은 뭐냐면은 죽은 조직에서 유기물을 흡수하는 것들. 그러니까 기생균일 수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죽은 조직을 먹고 사는 것들이에요. 한번 죽은 조직에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먹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부생체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부생체도요. 절대 부생체이고 기회 부생체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 말씀 안 드릴게요. 그다음 우리가 또 활물기생이라고 하는데요. 활물기생체는 뭐냐면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요. 식물체가. 기주가 살아있어야 돼요. 기주가 살아있는 것들만 살아있는 기생체에서만 내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노균, 싱가루병, 녹병, 배추 뿌리옥병이 있는데 이건 지난번에 시험 냈었고요. 여기다가 추가로 말하면은 활물기생체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이러스하고 바이로이드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하고 바이로이드는 핵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내가 기타 그러니까 얘를 효소가 없어. 내가 어떤 기타 기관이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RNA나 DNA를 갖고서는 염색체를 갖고 기주에 있는 그런 합성한 기관을 갖고서 세포 안에 들어있는 합성 기관을 갖고 자기의 단백질을 만들고 자기의 유전자를 복제하는 과정을 만들어요. 자기가 스스로 복제할 능력을 얻고 기주의 것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기생체라 이거는 기주가 죽게 되면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도 죽게 돼 있어요. 이것들요. 바이러스라 우리가 바이로이드가 그렇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으면요. 바이러스 있잖아요. 바이러스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무서운 게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 걸리면 바로 죽었나요? 안 죽죠? 코로나 바로 죽어요? 에볼라 바이러스 들어봤죠? 에볼라 되게 무섭잖아요. 에볼라는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거의 다 돌아가시죠. 코로나는 거의 다 살죠. 내가 안 해도 보통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99% 살고 1% 정도 1%도 안 죽잖아요. 통계상으로 뭐 1%지 실제로 나이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거지 실제로는 안 돌아가셨어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코로나가 잘 퍼지는 이유는 뭐예요? 기주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계속 바이러스 뿜뿌다녀서 그런 거고요. 에볼라 같은 경우는 걸리면 며칠 내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기주가 죽으니까 바이러스 죽을 테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돌아가지를 못하니까 퍼뜨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바이러스는 절대 활물기생체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잠깐 제가 뭐가 그래도 연락드릴게요. 진수 씨. 잠깐 이거 예. 22년 놓고 잠깐 내가 있다가 수업 중이라 내가 점심 때 알려줄게요. 쉬는 시간 알려줄게요. 그래서 이 사물기생체라는 거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기생체 중에서 사물기생체는 살아있는 식물세포와 조직을 죽이고 죽은 조직에서 영양 흡수를 하는 것들. 이건 뭐냐면은 살아있는 조직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제필곰팡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제필곰팡이나 푸르곰팡이병이 그런데요. 얘는 어떤 조직이 있으면은 그 식물체가 있거나 어떤 조직이 있으면 죽은 조직을 붙은 다음에 죽은 조직에서 자기가 포자수를 늘리고 균사를 만들어내서 그다음 뭐라 하냐면 거기서 효소를 만들어갖고 살아있는 조직을 녹이거나 아니면 독소로 죽이거나 해서 그 조직을
다시 먹고 사는 것들을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제피곰팡이병이 있고 푸른곰팡이병이 있는데 제피곰팡이병은 주로 효소를 내놓고 푸른곰팡이병은 독소를 내놔요. 그래서 우리가 푸른곰팡이병 걸린 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큰일 나요. 대신에 제피곰팡이병은 먹어도 크게 뭐 독소는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들이요. 좋을 건 없겠지만 그 다음에 반활물기생제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있는 병들은 반활물기생이에요. 처음에는요 활물기생 단계를 거치고 나중에 산물기생. 그러니까 살아있는 조직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곰팡이병이라든가 뭐 녹유병 이런 이곰팡이병이라든가 무슨 다른 대부분의 곰팡이병들은 살아있는 조직에 뭐 기공이라든가 뭐 수공이라든가 상처를 통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증식을 한 다음에 또 나중에는 죽은 조직까지 먹고 살아야 돼요. 반활물기생체라고 해서 이것들은 살아있는 조직에 들어갔다가 죽은 조직을 에서도 살아가는 걸 우리가 반활물기생체고 아까 얘는 뭐라고 했어요? 사물기생체는 죽은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을 죽이고 또 먹고 조직을 또 죽이고 먹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물기생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생체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기주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뿌리옥세균이라든가 지유류라든가 뭐 균균류라든가 있을 수가 있고 아까 뿌리옥선충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쭉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항성이 강한 것이 경제적 과정에 유리할까? 그래서 감수성하고 저항성이 있으면은 감수성이 유리한 점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얘기했고 저항성이 유리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보통 우리는 어차피 과체류를 키우기 때문에 과체를 보게 되면 저항성이 써 있어요. 유전적인 저항성 같은 그런데 여기다. 옛날에는 이걸 갖다가 기호로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기호로 쓰는 거 어떻게 되냐면 못 알아보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한글로 풀어서 해설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보면은 CMV, TMV의 강한 품종이다. 이건 저항성이 있다. TSW에도 저항성이 있고 탄저병에도 저항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저항성에서 이제 재배적 저항성을 얘기를 할 때 식물체 자체가 유전적인 거 말고도요. 식물체 털이 많다든가 아시슈가 많으면 해충의 저항성을 얻는다고 했죠. 그다음에 칼슘이라든가 양분을 잘 흡수해서 세포벽이 탄탄해져도 저항성이 있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아시슈가라고 지난번에 물어보셨죠. 뭐라고요 그게? 우리 토마토 밭에 가서 실습하면 손에 뭐 묻어요? 노란물 묻죠. 그게 바로 아시슈가예요. 아시슈가는 곰팡이나 아니면은 벌레들이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접근한 것을 죽이려고 만드는 천연 살균제이자 살충제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굉장히 근데 아시슈가는 식물체가 건강하면 만들까요? 양분이 부족하면 만들까요? 양분이 많아야 많이 나올까요? 양분이 부족해 나올까요? 양분이 많아야 나오죠. 왜냐면은 식물들 입장에서 내가 예를 들어 사람이 있어요. 내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특별하게 내 나라라고 쳐요. 국민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하루 세 끼도 못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어. 근데 거기다가 외적이 침입한다고 물론 그 가난한 나라에 들어올 나라도 없겠지만 외적을 침입한다고 거기다 탱크나 비싼 무기 사면 될까요? 먼저 굶어 죽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식물들은 자기가 먹고 살고 양분의 여유가 있어야 이런 방어 물질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약할 때는 이런 방어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몇 번 반복하는 것들은 병이 나올 것들이에요. 이것들이요. 이거는 지난번에 병이 나왔던 거고 아까 병원체 얘기 쭉 했었고요. 병의 삼각형. 그 다음에 하나가 충족되지 않은 병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럴 리가 없다. 다 조금씩은 다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우리가 유전적으로 병 저항성이 있다가 하더라도요. 100%라는 거 없어요. 조금 강한다는 거지 100%라는 거 없어요. 이것들은.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는 환경을 제어하기 때문에 환경의 요인을 최대한 작게 만들자. 그러면은 기주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저항성이 없는 걸 심을 수가 있고요. 병원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내가 농약을 남들은 일주일에 2번 뿌리는데 나는 환경을 관리하니까 한 달에 한 번 뿌리지. 뭐 예를 들어 보름에 한 번 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병원체가 조금 늘어나도 내가 환경적 요인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면 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이거 보면은 볼게요. 곰팡이병의 특징이 뭐예요? 곰팡이가 일단 곰팡이병 잎에 오는 곰팡이병은 잎에 물이 묻어야 돼요. 결로가 발생해야 돼요. 결로가 발생해야 되고 결로가 발생하려면 뭐가 있어요?
환경이 아침에 온도가 확 올라간다든가 그리고 온실의 습도가 높거나 온실의 온도가 급변하거나 그러면은 결로가 생기겠죠. 그래서 보면은 결로가 생기는 거는 자 보면은 온도 차가 클 때 결로가 많이 생겨요. 왜? 그리고 다습할 때 결로가 많이 생기고 그런 인해서 뭐가 생겨요? 곰팡이병이 생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뿌리에 오는 병들 있죠. 뿌리역병, 시드름병, 잘록 이런 것도 볼게요. 뿌리역병이나 시드름병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습해에서 시작하죠. 습해가 발생해야 병이 시작해요. 지하부가 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처가 나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보면 세균병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고온 다습이죠. 온도가 비교적 높을 때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곰팡이병은 결로가 발생하고 온도가 진짜 심할 때 발생하는데 세균병은 온도가 높을 때, 곰팡이보다 온도가 높을 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습할 때 그러면서 바이러스병은 우리가 바이러스 빠뜨렸네. 바이러스병 같은 경우는 벌레가 좋아하는 때, 벌레가 좋아하는 환경이 어때요? 고온이면서 아주 고온도 안 되겠죠. 어느 정도 고온이면서 벌레들은 건조해야 돼요. 왜 건조해야 될까요? 벌레는 날개가 달렸죠. 벌레는 날개에 물 붙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은 건조하면서 고온일 때 어떻게 생긴다? 바이러스병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왜 2번, 3번 얘기했을까요? 냈다는 얘기죠. 뒤에 보면 그래서 바이러스병 벌레가 좋아하는 환경이고 벌레가 좋아하는 환경은 고온이면서 건조한 환경. 세균병들은 고온이면서 다습한 환경. 곰팡이는 약간 저온이면서 습하면서 온도 편차가 심해서 결로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다 발생한다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좀 결로가 생기면 기공을 침투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고요. 이것들은 그래서 또 아까 기생체, 활용 기생체 이거 쭉 나갔고 중복해서 들어갔네. 병환이라는 거는 우리가 병의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번 포자가 발생해서 새로운 이제 접종된 다음에 새로운 포자가 나오는 단계들 이것을 우리 병환이라고 하는데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병환이라는 건 뭐냐? 병의 일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곰팡이의 일생, 세균의 일생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면은 이 전염원이라는 거는 뭐가 있어요? 저기 전염원은 이제 그 병을 일으키는 그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병든 식물의 조직과 잔재가 될 수 있고 병든 분자도 있고 영양권 식체도 될 수 있고요. 오염된 토양, 잡초, 곤충도 전염원이 될 수 있다. 잡초가 그럼 전염원이 아니에요? 전염원이죠. 곤충도 전염원이고요. 제가 화상병 얘기했죠. 화상병 뭘로 옮긴다고 했어요? 주로 사람이 옮기기도 하고 바람으로 날아가지만 벌이 옮긴다고 했죠. 벌이. 그래서 벌이 옮기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엄청 무섭죠. 막을 방법이 어렵죠. 한 2kg 남을 왜 뽑아내요? 벌이 거기까지 도달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전염원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염원은 식물의 조금 조직과 내부편이 모두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우리가 포자가 있고 균핵이 있는데 균사체 조각도 접종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곰팡이의 포자라든가 균핵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전염원이라는 거. 근데 곰팡이가 포자가 아닌 이런 조각 단위들도 바로 전염원이 될 수 있고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도 조각 단위도 전염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균이나 세균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생명력이 매우 강해서요. 이런 조각들도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염원은 뭐다? 병을 일으키는데 바로 직접적인 병원체도 있지만요. 병원에 걸렸던 이런 식물 조직이라든가 종자라든가 토양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벌레도 굉장히 큰 전염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그 전염원에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반은 뭐냐면은 어떻게 병원체가 기주로 이동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도 제가 좀 이제 전반에 대한 이제 그 정의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전반은 병원체가 기주로 이동하는 수단이다. 그 다음 그럼 균은 스스로 이동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균은. 지금 재밌는 게 있어요. 역병균 지난번에 그 제가 동영상 하나 보라고 했잖아요. 보라고 했죠. 또 우리가 우마이세티스라고 하는 난강류 같은 경우는 볼게 어때요? 뭐가 돌아다녀요? 난균류 같은 경우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꼬리가 달려갖고 막 움직인댔죠. 어떻게? 1시간 동안 몇 미리? 5mm 움직인다고 했죠. 걔들 움직이죠.
걔는 곰팡이라고 해서 곰팡이 아니라고 해서 엄격히 말하면은 곰팡이 아니라고 했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유기류가 오히려 이제 원생생물하고 비슷하게 꼬리로 막 움직여 다닌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균은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내가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뭘로 가요? 바로 풍매전음반이라고 하면은 바람에 의한 균류가 옮겨가는 것들, 바람이 불어서 바람을 타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막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옆집에서 나한테 올 것이고 멀리 1km, 2km 떨어진 곳에서 날아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곰팡이 포자는 새로운 온실을 줘도 그 동네 그 새로운 온실을 줘도요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밀도가 낮을 뿐이지 다 있다고 해요. 왜냐면 바로 이 풍매 전반. 그러니까 풍매 바람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산의 숲이라든가 인근 온실에서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이것들. 그래서 풍매 전반은 바람에 오는 것들. 수매 전반은 뭐예요? 물수잖아요. 물에 의한 전반. 종묘 전반은 종자에 의해서 오는 것들. 그러니까 종묘 전반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내 땅에는 원래 그런 세균이 없었어. 근데 종자에 묻혀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궤양병이라는 균이 없었거든요. 근데 동남아에 있었어요. 그 궤양병균이 근데 우리가 종자를 동남아에 최종이거든요. 거기서 궤양병균을 묻혀갖고 내 포장에 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 포장부터 이 병이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인근 포장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가 종묘전염이라고 하고요. 토양전염은 토양이 잠복하여 토양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들. 예를 들어 어떤 냐면 이거는요. 우리가 토경 재배하신 분 중에서 로터리 작업을 하잖아요. 옆집 로터리를 내가 빌려왔어요. 그럼 그 안에 선충이 있었어요. 그게. 근데 내가 로터리를 깨끗하게 씻지 않고 그 로터리로 내 온실을 작업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옆집에 있던 선충이 나한테 옮겨오게 되죠. 그 선충이 무슨 재주로 남이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온실에서 내 온실로 어떻게 오냐고요. 그 선충 어떻게 선충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선충의 크기는 거의 제일 크긴 하지만 뭐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곰팡이랑 크기가 비슷하다고 했죠. 거의 안 보여요. 근데 얘들 어떻게 와요? 바로 트랙터, 콤바인 이런 데 옮겨서 들어온 경우가 많다는 거. 이것들 이때 올 수도 있고. 그다음 곤충 전반이 제일 심각해요. 저는 우리가 요게 곤충으로 오는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 곤충에 의해서 병반이 옮겼는데 왜냐면 이 풍매 전반 같은 경우는 주로 균이잖아요. 곰팡이잖아요. 곰팡이는 내가 환경 제어만 하면 방어가 가능해요. 환경만 내가 잘 관리하면은 환경을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하고 내가 소독을 통해서 밀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곤충 전반이에요. 곤충 전반이 온 게 뭐예요? 바로 바이러스라는 거죠.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보통 그러니까 벌레에서 옮기는 바이러스가 매우 심각하고 잘 번져요. 이것들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버섯 한 친구 있잖아요. 버섯에는 뭐가 와요? 버섯 깔따구팔이라고 있거든요. 요 팔이 버섯 깔따구가 있는데 이게 버섯한테 푸른곰팡이병을 유발하는데요. 이 버섯 하신 분들한테는 이 푸른곰팡이병이 아주 버섯의 에이즈라고 해요. 그냥 걸렸다면은 그냥 절단 나요. 그래서 보통 느타리 버섯 우리 좋아하시죠? 아주 느타리 버섯이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한 3번 실패해서 그냥 부도나는 분도 꽤 되죠. 왜 그러냐? 바로 요 푸른곰팡이병 때문에 그런데 이 푸른곰팡이병이 누가 옮기느냐? 바로 벌레가 옮긴다. 작은 뿌리파이라는 버섯 깔따구라는 작은 파리들이 옮기는데 요 파리에 의해서 굉장히 심하게 와요. 그다음 사람에 의한 전파 요것도 심각하죠. 내가 어떻게 오느냐? 세균병 같은 경우 옮길 때 세균병은 한두 폭이 오면 내가 예를 들게요. 10,000평의 온실이 있는데 30폭이 걸렸어. 30평이 내가 조금 내가 소농이야. 500평 농산 있는데 30폭이 걸렸어. 피해가 돼요, 안 돼요? 그거는 피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30폭이 뽑아내면은 30폭이 안 크잖아요, 죽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놈들이 옆에 있는 나무들이 더 따요. 왜냐면 광을 더 받고 환경이 좋아지거든. 내가 밀도를 줄여주면은 옆에 것들이 좀 더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 1% 죽었으면 1% 그 생산해 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는 한 0.5%밖에 안 줘요. 옆에 놈들이 더 커지거든요. 더 생산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세균을 묻히거나 바이러스를 묻힌 손으로 옆에 걸 옮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옆에 거 작업을 했어. 어떻게 될까요? 전염될 수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어요.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은 내가 작업에서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손에 의해서 옮기지 않는 것도 있는데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세균들은 거의 다 손으로 옮기고 어떤 바이러스는 손으로 옮기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 아직 들어오진 않았는데 TOB, RFV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게 국내로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토마토 산업이 붕괴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막 한번 붕괴라기보다는 대변역이 일어날 거래요. 왜냐면은 사람의 손에 옮기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옮기기 왜 위험하냐면은
온실에서 모든 작업은 누가 일어나? 어떻게 해요? 기계가 하나요 지금? 사람이 다 하죠.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외국인 하나가 지금 200평을 유인했어 오늘 한동안. 그럼 유인했으면 내가 한 포기가 병이 걸렸는데 200포기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다 접종을 하고 다닌 거죠. 이게 굉장히 심해요, 그것들이. 그래서 되게 농장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의 첫 번째가 종자에 온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곤충 전반이 있고, 사람에 의한 전반에 의해서 이 세 가지 전반에 의해서 주로 큰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이 전반에 대한 건 제가 문제를 하나 냈어요. 그래서 전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앞에 것들을 보면은 뭐 바람, 빗물, 곤충, 물, 그다음 토양, 종자, 뭐 농기계, 전쟁과의 칼. 작업화도 보이죠? 작업화도 뭐냐면은 지금 뭐 유럽에 혹시 견학을 가게 되면은 혹시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예산을 따면은 저는 꿈이 한번 학생들 데리고 네덜란드 그 그린텍을 한번 가는 게 꿈인데 거기 가게 되면은 거기 온실에 갈 때 이 신발이 있잖아요. 어느 그 소독 그 바구니 소독 그 구덩이가 있어요. 거기서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고요. 현대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저랑 이제 또 다른 농장 가게 되면은 그 농장 들어갈 때 반드시 발을 이렇게 씻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발 바닥에 다른 동네에 있던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내 발에 묻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후덜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감염 쭉 됐고요. 감염은 부착과 침입이 일어나고요. 감염이 부착되고 이건 한번 제가 시험을 냈었고 뭐 직접 침입이 있고 자연계 개구리 침입이 있고 상처를 통한 침입이 있다고 했죠. 뭐 저 하나 직접 침입은 뭐만 가능해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중에서 곰팡이만 하나가 됐죠. 이거는 그 직접 침입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직접 못 들어가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선이나 기공, 수공, 밀선, 화기 다 뭐예요? 구멍이 있는 것들이죠. 자연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다 들어가는 것들이고 보통. 제가 지금 저기 제가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를 피하려고 제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중복돼서 저거였네요. 요것들은 다 저기 식물 보호소에 따르면 다 아셔야 돼요. 이것들은 그다음에 균류에서 아까 남균문 얘기했죠. 얘는 포자다리로 돌아다닌다는 거. 아까 얘기했던 이 남균문이거든요. 남균문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역병균하고 그다음에 그 역병균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포가 이제 원해세물이 있고 식물병 진단에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우리가 식물병 진단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가 병명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죠. 이것들 병명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진단의 목적이 병의 종류하고 종류를 판정하는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발생 상황을 알아야 되고 피해를 추정하고 방제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죠. 병이 걸렸다고 방제를 하나요? 반드시? 병이 걸려도 방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실습농장 가면은 이파리가 다 끝나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난주 정도에 곰팡이나 병이 발생했어요. 방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방제를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제를 했을 때 이익과 방제를 하지 않았을 때 이익을 구분해서요. 방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내가 병을 진단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을 진단하고 나면은 이걸 갖고 우리가 진단의 목적은 뭐예요? 적절한 관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명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방제 여부까지 결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방제를 진단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런 목적은 방제 효과를 높이는데 우리가 역할을 한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 다음 우리가 이걸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병진과 표징을 알아야 먼저 구분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곰팡이병이 걸렸는지 병진과 표징을 알아야 이곰팡이병인지 알 수가 있겠죠.
내가 진단하려면 병진과 표징을 알아야 되고 그걸 알아야 뭐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병에 대한 뭘 해야 돼요? 병명을 결정하게 되고 병명을 통해서 방제 여부와 이런 걸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요. 병제를 피해를 줄 것인가 말지 않가 판단하고요. 그래서 진단하고 표징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병지 표징, 병징은 뭐예요? 포자가 보여 안 보여요? 일반적인 증상이죠. 그냥 색깔이 변했다든가 뭐 구멍이 뚫려졌다는 그런 병증들이고요. 그 다음에 표징은 뭐예요? 표징은 지난번에 문제 내셨죠. 표징은 바로 그 곰팡이들이 보이는 것을 표징이라고 하죠. 이렇게 병명 그 곰팡이들이 입자. 그러니까 실제로 병을 일으킨 그런 병원균들이 자기 모습을 보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그 표징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진단은 제가 현미경을 좀 뒤에서 보여드리겠네요. 이거 볼게요. 우리가 균 분리할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배지를 쓰거든요. 감자 한참 PDA 배지들은 주로 뭐에 쓴다고 했어요? PDA 배지는 주가 포테이토 덱스트로즈 아가죠. 그러니까 예. 감자, 그다음 뭐가 들어가요? 이게 아가가 들어가죠. 감자 한참 PDA라는 게 아가라는 뜻이거든요. 포테이토 덱스트로 아가 배지라고 하는데 감자 배지 같은 그 PDA 배지 같은 경우는 주로 균을 곰팡이를 분리하는 데 사용하고 그다음에 세균 같은 경우는 뭘 쓰냐면요 NA 배지라고 해서 소고기 가루에다가 펩톤이라는 그런 성분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아가 또 한천을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 우리가 NA 배지라고 하는데 이 NA 배지 같은 경우는 주로 세균을 배양할 때 사용해요 우리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PDA는 곰팡이, 그다음에 감자, 그다음에 NA 배지는 소고기, 그다음에 세균을 주로 배양할 때 사용한다. 이런 거고. 지난번에 우리가 121도 했더니 이건 다 맞추셨더라고 사람들이. 저희가 우리 식물병을 관리할 때 이제 우리 볼게요. 식물병하고 이제 사람병하고 두 개 하는데요. 사람은 이제 사람들 예방 위주로 하는데 이제 우리가 식물병은요 주로 예방 위주로 우리가 방제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식물은 우리가 식물이 병에 걸렸어요. 딱 봐도 곰팡이 포자가 보여요. 아니면은 어떤 세균의 증상이 보여요. 그러면은 그 식물체만 방제하나요? 전체를 방제하나요? 전체 방제를 하죠. 사람은 어때요?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독감에 한 명 걸렸어. 그러면은 그 뭐죠? 독감 치료하는 그 무슨 약이죠? 무슨 하여튼 약 주잖아요. 그 약을 갖다가 그 사람은 먹죠. 전체를 안 먹죠. 근데 식물은 어때요? 몇 폭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전체 방제를 해버리죠. 벌레가 한두 개 보이면은 전체 방제를 해서 우리가 집단 방제라는 거고요. 우리가 목적은 식물병의 치료가 될까요? 치료 목적이 아니에요. 병이 더 이상 다른 나무로 옮기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치료도 뭐 조금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병의 방제의 주요 목적은 바로 치료가 아니라 진전이라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뭐 방제도 하고 개체 치료를 하고 치료,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아니면 회복시키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것들이요. 근데 식물은 병을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병제적 피해를 발생하지 않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물병은 우리가 또 하나라고 보고 우리가 식물병 관리에서 식물 검역병에서 검역은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식물 검역이 있고 병종적 방제 있고 물리적 방제가 있고 병 저항성 방제 표병이 이용이 있어요. 생물학적 방제가 있고 화학적 방제가 있고 이것을 모두 이용한 종합적 방제가 있는데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식물체를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궤양병이라든가 특수 어떤 바이러스들이 우리 검역 외국에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막아낼 게 뭐야 돼요? 외부에서 온 해충이나 세균들 막아내는 방법이 바로 검역을 통해서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병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걸 막는 것을 우리가 식물 검역이라고 하죠. 이것들을요. 식물 검역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게 되면은 뭐 감자 피축병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제 아직 발표는 안 한 상태예요. 감자 가축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왜 들어왔느냐? 검역을 못해서 들어왔겠죠.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국내에서 왜 발표 못하고 있냐면 이게 걸리게 되면은 일본에 수출을 못해요.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숨기고 아직까지는 자기가 공개적으로는 지금 밝히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해외에 있는 모든 그 해외에 있는 벌레라든가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영원히 못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그건 못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우리가 폐쇄하고 산다고 하면 그렇긴 하지만요, 살 수가 있지만요, 언젠간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검역을 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어떤 시간? 그 벌레에 대한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어떤 것? 우리가 어떤 무기를 만들 때까지, 뭐 저항성 품종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농약을 개발한다든가 했을 때 들어오면 어때? 피해가 적겠죠. 지금 대표적인 상황이 아까 TOBRFV라는 바이러스 얘기했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유럽에 초토화시켰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최근에 이거에 대한 저항성 품종들이 상용화돼서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TOBRFV가 우리가 검역망이 뚫려서 들어온다고 어때요? 식물 검역이 뚫려서 국내로 들어오면 어때요? 그 TOBRFV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이 이미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 품종을 심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역을 통해서 우리 국내로 늦게 반입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뭘 할 수가 있다? 저항할 수 있는,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기 때문에 충분히 더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들. 이거 대표적인 사례가 TY12인데 TY12 처음에 피해가 엄청 심각했는데요. 지금도 심각하긴 하지만 토마토 전체 수량에 영향을 못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다들 무기가 있으니까 저항성 품종, 벌레를 잡을 수 있는 농약들이 개발돼서 얘가 단백질로 찾기도 하고, 그 다음 트랩으로 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항성 품종을 심기도 해서, 그리고 이 해충들의 습성을 알아서 해충을 우리가 피하는 방법들을 알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를 줄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종적 방제는 뭐예요? 재배 방법이죠. 발생 억제가 목적이에요. 경종적 방제로는 발생 안 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발생 억제가 목적이니까 토종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한다. 뭐예요? 내가 지난작기에 오이하고 토마토를 심었는데 그 토마토하고 오이를 갖다가 내 농장 주변에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거기서 거기 있는 균들이 다시 내 포장으로 날아들어오겠죠. 그러면은 멀리 버려야 되거나 땅에서 묻어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작물 생장의 최적 환경을 통해 예방한다. 이건 뭐예요? 바로 환경 제어죠. 우리가 환경 제어를 통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경정방 중에 유전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배 시기 조절. 이거는 10월달에 만약에 9월달까지 어떤 벌레가 많이 출현하는데 10월부터 출현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10월에 심으면은 그 벌레를 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종을 우리가 재배 시기를 조절하는 거고요. 접목하게 되면은 토양이 조금 곰팡이나 세균이 많아도 좀 더 버틸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접목이라는 거는 작물에 대한 이제 그 능력을, 그러니까 뿌리가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 거고요. 수분 관리는 지하부의 수분이 너무 건조하기도 안 하고 너무 습하기도 안 하면은 충분히 더 우리가 병 발생이 줄어들겠죠. 중간기주 제거한다는 얘기는 잡초 같은 거 다 제거해버리면 중간기주가 제거되는 것들이 주변에요. 차단이라는 거는 외부 못 들어오게 방충망을 씌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밖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들이고요. 물리적 방제는 우리가 토양 소독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물리적 방법을 위한 소멸이거든요. 이것들은. 근데 우리가 그래서 온실 안에 작기가 끝나고 나면은 실제로 그 커튼을 열어놓고 창을 완전히 닫아버려요. 그럼 온실 온도가 한 55도, 6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살균과 곰팡이가 멸균까지는 안 돼도 일부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 저항성 품종 이용이죠. 그 다음에 저항성 품종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뭐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성 품종을 심게 되면은 아무래도 요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덜 걸리겠죠. 이것들이요. 생물학적 방제는 이제 천적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천연 유래 그런 천연 유래 물질을 이용하는 건데요. 뭐 미생물 농약, 생화학 농약이 있고, 그다음에 미생물 농약은 균이나 세균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거고, 생화학 농약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화학물 추출물, 뭐 링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생물적 방제가 되어 있어요. 생물적 방제하고 이제 화학 농약하고 차이점이 구분하게 되면은 미생물 농약은 뭐 독성이 좀 적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고, 왜냐하면 이미 생태계에 있는 거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저항성이 없고요. 잔류 물질이 거의 없고요.